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9번째 레비나스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9번째 주제는 레비나스의 텍스트입니다. 레비나스의 텍스트고, 소제목은 수수께끼 또는 신비, 여러가지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수께끼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예도가 방금 페북에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글을 좀 써놨는데, 앞으로는 강좌에 맞추어서 매번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페북에 글을 좀 쓰고, 그죠? 같이 공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비나스의 존재와 다른 또는 본질을 넘어 그 텍스트를 주제로 수수께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사실 수수께끼라는 이 애니기모, 불어의 이 단어는 레비나스가 현상, 수수께끼와 현상이라는 초기 논문에서 이미 발표됐고, 그것은 후셀과 하이데거와 함께 존재를 발견하며 실존을 발견하며 라는 책에서 수록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초기부터 레비나스는 이미 이 수수께끼를 매우 중요한 자기 철학의 개념으로서 갖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니기머는 쉽게 말하면 나타남, 페노멘느, 현상, 현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대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나스 철학에서 수수께끼는 무한자와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또 넓게는 자기 텍스트 전체의 흩뿌림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러남, 현상은 뭐예요? 나타나는 거잖아. 나타난다라는 거는 보여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하이데거와 후서를 자기 선생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전체 철학을 페노멘으로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립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대립되어 물러나는 수수께끼의 특징은 물러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고, 은폐하고, 그리고 감추고, 스스로를 어떠한 드러나는 것에서 완전하지 않게 비밀로 덮어두는 이런 아주 독특한 개념을 레비나스가 자기 철학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니기머라고 하는 이 불어는 레비나스의 텍스트에서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미스테흐라고 하는 그 신비라는 개념도 종종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신비, 그 다음에 설명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신비가 아니라는 거고, 신비는 언제나 감추어져 있을 때 신비인 거죠. 그죠? 이 점에서 레비나스는 자기의 그 수수께끼의 개념을 물러나는, 뒤로 물러나고 감추이고, 그 다음에 존재의 빛에 저항하는 어두움의 영역을 또한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이 수수께끼라는 이 단어에 레비나스 철학의 전체적인 어떤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레비나스는 자기의 철학에서 수수께끼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타자의 나타남, 초월, 그 다음에 외제성, 또 무한자, 그 다음에 속죄, 대속, 그리고 또 볼모, 이런 다양한 타자성의 개념들과 나란히 수수께끼라는 개념이 기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는 결코 설명과 또한 동일자의 철학에서 말하는 그 존재론에 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뭔가 얼굴로 비추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특히 존재와 다른 오트리몽 귀 에트러
오들라 레슨스라고 하는 거죠. 이 책에서 그 존재와 다른 본질을 넘어라는 책에서 주로 말함과 말해짐, 그러니까 말해진 거는 존재론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디라고 하는 말해진 것 안에서 진리를 사유하고 말해진 것 안에서 그 진리와 일치하는 본질을 끌어내고, 그죠? 말해진 것 안에서 영혼, 이성은 자기 안에서 이미 존재하고 말해진 것에서 진리를 찾는 이러한 하이데거적이고 플라톤적인 이러한 진리 개념에서 레비나스는 말해진 것과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함, 르디얼, 이것은 예도가 어저께도 강좌를 했듯이 철저히 무한자 앞에서의 말함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진 것은 언제부턴가, 그리고 그 무시간적이고 무근원적이고 전근원적인 어떤 시점에서 대타자인 신의 관념, 그 다음에 무한자 신에 의해서 말함, 신의 현전 앞에서 말함, 이것을 이사야의 히넨리로부터 끌어오잖아, 레비나스가. 그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함을 레비나스는 철학의 궁극적 어떤 그러한 근원지로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원의 근원, 존재론 너머에서 언젠가 말함이 있었고, 이 말함에 근거해서 존재론 철학은 말해짐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말해짐과 말함은 변증법적으로 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해짐에서 자아와 주체의 철학이 타자성을 억압해왔고, 그 형이상학 안에서 이 타자성을 거부해왔다고 한다면, 이 존재론의 영역, 존재와 다른 본질을 넘어서의 최초의 말함은 또다시 말해짐과의 관계 안에서 또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함, 말해짐, 말함은 끊임없는 변증법적 운동에서 말해짐의 의미의 형성과 의미의 확정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말함은 말해짐이 자아의 존재론의 왕국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말함은 그것을 외부에서 해체해버리는 타자의 말함, 타자성의 말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 존재론의 그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지만, 이 타자성의 말함은 언제나 해짐의 관점에서 길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결코 완전한 분리 안에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야. 말함이 있었고 말해짐이 있었고, 이 말해짐은 또한 또 다른 타자의 철학자에 의해서 해체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그 의미 형성은 앞뒤로 끊임없이 연기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은 제가 볼 때 데리다와 유사하지만 데리다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말해짐이라고 하는 존재론의 랑그를 말함이라고 하는 타자성의 말함이라고 하는 파롤이 랑그를 해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니까. 그럴 책을 읽으면 아주 독특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티오이디푸스의 질들레즈의 어떤 그러한 욕망의 기계 개념, 그걸 랑구지 뭐. 그 다음에 레비스트로스를 따라가는 무수한 락강의 그러한 그 상징계의 그 언어의 개념, 이런 거에는
이런 거에는 반대의 뜻으로 쓰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독특한 겁니다. 그렇게 소시르의 철학에서 마치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그 소시르의 랑그와 파롤에 일치하진 않지만 어쨌든 레비나스의 르디얼 말함은 마치 파롤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지금까지 말해진 것, 그죠? 형이상학에 의하여, 서구 형이상학에 의해서 자아가 동일자를 통하여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이러한 플라톤으로부터, 그죠? 현대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또 이걸 지나서 후설과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그죠? 이러한, 제가 볼 때 이게 조금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레비나스의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하이데거 철학에서는 특히 그런데 또 다른 문제고, 그죠? 레비나스를 어쨌든 오늘 9번째, 그죠? 내일 또 10번째 하겠죠? 따라가자 그러면 이러한 존재론에 말해진 것, 말해지는 이런 언어는 언제나 또다시 파롤에 의하여 해체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말해진 것이 말함에 의하여 언제나 해체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말해진 거를 그냥 말하는 자가 읽으면 그 말해진 것은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함은 시간적으로나 공시적으로나 말해진 것과 다른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말해짐은 공시적으로 봤을 때 모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진 거는 말함과 모순되잖아. 그런데 이 공시성이 이제 마침내 레비나스가 존재와 다른에서 통시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크로니. 디아가 뭐야? 크로니가 시간이잖아요. 크로노스. 시간을 관통한다는 거잖아. 그죠? 디아크로니가. 그러니까 시간을 관통하는 통시적 관점에서 말함과 말해짐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말해진 것은 이러한 철학적 비유, 형이상학을 떠나서 말해진 거는 뭐야? 말해진 거는 언제나 시간적으로 말함에 앞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의해서 이 두 개가 갈라지고 통시로가 싱크로니가 뭐야? 공시죠. 공시일 때는 모순이 될 수 있어. 그러나 통시일 때는 시간에 의해서 분리되기 때문에 말해진 것과 말함은 결코 모순되지 않다라는 거야. 이 점에서 말함과 말해짐은 언제든지 변증법적 관계에 의해서, 그죠?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나 모순은 아닌 거죠. 왜? 시간의 질서가 차이가 일으키는 그러한 디아크로니의 상태에서 말의 주체에 의해서 말해진 거는 또한 타자에 의해서 뭐죠? 말한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그 레비나스의 사유는, 그죠? 수수께끼의 어떤 그러한 의미 형성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텍스트성의 의미는 끊임없이 앞뒤로 결코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포스트 모던적 사유에서 특히 레비나스 역시도 이러한 텍스트적 특성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말해진 것이 말함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것처럼 말해진 것은
언제나 말함에 의해서 해체되고, 그 해체된 것은 또한 말함이 또한 말해진 것이 됨으로써 또 다른 말함에 의해서 해체된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자는 타자의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래서 타자의 철학자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야. 텍스트 속으로 처음에 철학자가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텍스트가 되잖아. 그럼 텍스트가 되면 말해진 게 돼. 말해진 거에 의해서 텍스트가 구조 잡혀져. 그런데 이 최초의 철학자의 말해짐은, 그죠? 말함은 텍스트로 구성되어서 말해짐으로 변화되잖아. 그래서 말해진 것으로 변화가 되면 누구야? 그 소르본 형님이 얼마 전에 자기 글에서도 그 누구죠? 거기에서 그러잖아. 파롤의 어떤 파롤로 넘어갈 때는 랑거는 죽어버려야 돼요. 랑거의 의미는 죽고 파롤이 다시 살리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그게 누구야? 블렁쇼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한테서 어느 정도는, 하나의 의미로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말함이 파롤로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굳이 소시르의 그 언어 철학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비나스한테서 이러한, 개념들은, 또한, 수수께끼라고 하는, 그래서 말함과 말해짐은 언제든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고, 또한 결코 일치될 수도 없고, 통시성으로 갈 땐 모순되지 않지만 시간적 거리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죠?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고 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비나스는 자기의 타자의 철학자로서 자기 자신의 텍스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수준 높은 문학 비평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개념인데, 그는 언제나 자기의 철학에서 불어 세로 시작하는, 그죠? 세가 뭐야? 영어의 원셀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제기동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제기동사를 그래서 세로 시작하는 그 동사들을 밥 먹듯이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뭐야? 텍스트 스스로가 말하게 하고, 그죠? 그 스스로가 말해짐 속에서 또 말하는 거야. 이게 독자와 만남으로써, 타자의 말함이 텍스트 안에서 말해짐으로 변하면서 텍스트 스스로 또한 말하게 하는 거야. 이 말함은 독자에게 스스로 이제는 담론을 통하여 스스로 타자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웃에 대한 타자성에 대한 레뽕사빌리떼가 뭔지 스스로를 질문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그래서 저자로부터 책임성을 빼버리고 이 타자성이 스스로 이야기하게끔 하는 이러한 강력한 어떤 그 의도는 레비나스의 텍스트의 어떤 위대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쓰는 거랑 텍스트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 스스로의 개념성을 통하여 또한 그 개념이 서로 상호 침투되고, 그죠? 그 상호 침투성 안에서 또 다른 텍스트와의 중층적 결정을 통하여 또다시 운동하는 이러한 텍스트 스스로의 운동성을 통하여, 그죠? 나타나는 타자에 대한 스스로 말함. 이거는
레비나스의 존재와 다른이라고 하는 이 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존재론의 언어 안에서 대립적 사유를 통하여 타자성의 외재성 외부에 있는, 그죠? 상당히 대립적이잖아. 이런 대립적인 걸 통하여 네가 타자성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는 데리다가 뭐라 그래? 그거는 바로 네가 존재론 안에 갇혀서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한 거다. 너는 하이데거를 못 넘어섰다 이 말이야. 근데 존재와 다른은 그 언어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그죠? 그 존재론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 타자성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제기동사들의 사용은 존재와 다른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치 그 타자는 언제나 수수께끼와 같이 주체성 안에서, 그죠? 주체를 의문시하고 또 주체는 이 타자성을 의문시하고, 그죠? 이 의문시, 미정센을 통해, 의문시는 예도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레비나스의 텍스트에서 밥 먹듯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문제로 삼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문제로 삼다. 질문을 통하여 문제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의 영역이 문제시되는 그 자리에 타자에게로 노출이 있는 거예요. 타자와의 만남이 주체를 형성한다면 이 타자와의 만남 안에서 침묵하면서 자아의 말함을 듣는 이 타자는, 그죠? 언제나 그 의미 형성에 있어서 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의미 형성에서 뒤로 물러난다는 거는 말함을 통하여 말해짐으로 고착화되는 그 순간에, 그죠? 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형성이 확정되는 그 순간에 마침내 그 확정되는 그 현상, 그게 뭐예요? 그게 말함에서 말해짐으로 고착화되는 순간이라고. 그 고착화가 되면 존재론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론의 질서 안으로 포섭되는 이런 상태로부터 언제나 말함은 뒤로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물러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언제나 뭐야? 언제나 말해짐의 확정성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해짐의 확정성은 수수께끼의 물러남, 애니기머의 물러남을 통하여 그 의미 형성이 뒤로 연기되고 그뿐만 아니라 최초의 말함이 말해짐이 되고 또 말함이 되고 말해짐이 되고, 이런 변증법적인 그러한 운동 안에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해석학적인 그러한 의미 충돌은 최초의 의미까지도 끊임없이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의 지연은 지금 말함을 통하여 최초의 말함까지도 의미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텍스트의 상충은 텍스트 자체 안에서 타자성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말하는 레비나스의 그 의도는 언제나 존재론적인 단어들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나스 역시도 존재와 다른에서 끊임없이 존재 개념을 사용합니다. 존재하다, 에트로 존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 그것은 이 타자성에 의해서 해체를 경험하기 전에 텍스트의 표면 위에 나타나는 존재론의 언어의 질서를
표면적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 그림, 이 표면 경계에서, 그죠? 이 표면 경계에서 타자는, 언제나 그 존재론의 의미 형성에 밖에서, 그죠? 스스로를, 그 자체, 존재론의 왕국의 의미 형성을 해체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그런 수수께끼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는 또한 이러한 텍스트적인 어떤 구조 형성에서 해체의 역할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레비나스 철학에서 중요한 무한자라든지 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타자의 타자성이라든지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결코 존재론과의 연결 안에서, 그죠? 존재론의 텍스트, 플라톤의 동굴 속에서, 그죠? 영혼 속에 미리 주어진 의미 형성들,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하여 존재론의 철학을 수행했던 서구 형이상학 전체에 대한, 그러한 철학에 대하여 그 전체 의미 형성에 대하여, 그래, 네가 의미를 형성했느냐? 아니, 그건 아닌데? 이러면서 그 의미 형성의 나타남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뒤로 물러나는, 그게 바로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여기에 있다. 그럼 뭐예요? 여기에 있어. 그런데 그거는 자기 말인 거지. 무한자는 여기에 있다 그러면 그 즉시 뒤로 물러납니다. 맞죠? 그 즉시, 그러니까 얼굴에 잠시 비춰져 있는 거예요. 확정은 언제나 존재의 빛 안에서 일어납니다. 맞죠? 존재의 빛 안에서 서구 형이상학의 그 핵심적 주제인 존재론의 질서 안에는 빛이 있어요. 루멘이 있다고. 이 빛의 영역 안에서, 그죠? 일어나는, 그러한 의미의 질서들이 타자를 만나면서 어떻게 됐고, 어두움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타자를 만남으로써 그 빛이 어두움의 영역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그 어두움의 영역에 거하는 대타자의 어떤 그러한 그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그 타자성이 언제나 서구 형이상학의 철학적 텍스트의 의미 형성을 뒤로 물러난다. 뒤로 물러나는 이 수수께끼는 본질 너머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서구 형이상학의 어떤 그러한 철학의 인식론만이 아니라 신학의 어떤 그러한 주제까지도 거부하는 거예요. 신학의 영역에서 신을 본질로 이야기하고 실체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그러한 존재론의 빛 안에서 신을 이야기하든 인간을 이야기하든 언제나 자아중 중심적 언어에 의하여 언어에 노출되어서 그것에 의하여 오염된 그런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말해진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문제로 삼고 미정센함으로써 거기에서 나타나는 의미 형성을 끊임없이 해체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이 타자의 타자성, 그 타자성과 더불어서 무한자와 신과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서구 형이상학의 너머에 그 너머는 어두움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이사야가 계시를 받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을 때에 그 신의 현저는 존재의 빛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존재의 빛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런 왕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레비나스 사유를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어두움의 영역은 서구 형이상학이 언제나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유는 어떻게 보면 유대 전통 안에서의 그 까발라 전통 있죠, 여러분. 그리고 야훼의 신이 나오는 그 영역, 혼돈의 영역. 히브리적 사유는 최초의 빛을 이야기하지 않아. 그죠? 신의 말함이 뭐야? 혼돈 가운데에서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혼돈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적 전통에서 맞죠? 인간 안에 여러분, 인간 안에 이성의 빛을 준 게 아니야. 히브리적 사유에서 지금 이거는 레비나스의 존재와 다르네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도가 지금 성서를 따로 유대 전통의 신화를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봐.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부터 만들어졌을 때 이성의 빛이 있었어요. 이성의 빛이 어디에 있어? 이성은 뭐예요? 이성은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죠? 선악과를 따먹으니 이제는 대가리가 밝아진 거예요. 그죠? 대가리가 밝아지니까 어떻게 돼? 이제 역사로 추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빛이 생기자마자 신화의 세계에서 역사로 가버려. 역사 속에서 이성의 밝음을 통하여 한 게 뭐예요? 살해야. 형제 살해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한번 봐봐. 이런 관점에서 레비나스의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근본적인 히브리적 전통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에요. 살해는 여러분. 그만큼 인간의 자아가 그만큼 어떤 죄악에 물들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인간의 근본 바탕, 그죠? 그 근본 바탕에는 자기 자신의 자아의 그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서 이야기에서 성서의 신화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서구 형이상학으로 옮겨서 볼 때는, 히브리적 전통 안에는 존재의 빛이 그냥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야. 처음에는 혼돈이 있었고 무질서가 있었어요. 그 무질서의 어떤 그러한 상태 안에서 신의 말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말함을 통하여 그 어두운 혼돈이 어떻게 돼? 그 어두운 혼돈이 이제는 어떻게 돼? 질서 잡혀지잖아. 이제 이해가 되죠. 질서 잡혀진 거는 이제는 신의 말해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함은 언제나 어두움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신의 얼굴을 막 확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밝은 빛이 그죠? 있었고 그 빛 앞에서 예레미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게 아니야. 신은 그죠? 언제나 그 계시의 상태에서 결코 밝은 빛으로서 자기의 현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베일에 가린 듯이 나타난 거야, 여러분. 맞죠? 모세가 신의 얼굴을 봤다. 여러분 한번 봐봐. 신은 안개와 같은 그런 뭔가 막을 싸고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훤하게 나듯이 신이 자기를 보여주면 그게 신이야, 그게? 그게 신이에요, 그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잡신이나, 어떤 그런 거에서는, 이게 신이다.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 코미디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적 사유의 혼돈과 신의 말함, 그죠? 그 말함이 레비나스한테서는 존재 넘어, 본질 넘어 존재와 다른 그런 철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고, 이 기반 자체가 이미 서구 형이상학 안에서의 존재론의 질서, 플라톤의 신화,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 이 모든 것들 안에서는 낯설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해가 되죠. 이런 낯설음, 그리고 뭔가를 보여주지만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무한자의 현존, 그러나 현존으로 딱 확정할 수 없는 그러한 나타남, 그죠? 그 나타남은 언제나 이미 수수께끼로서 뒤로 물러남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현존이겠죠. 이 점에서 레비나스는 자기의 철학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로서, 그죠? 그러나 철학은 언제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말해짐 속에서 또 말하고, 이 말함의 근거는 언제나 무시간적이고 무영역적인, 예레미야를 역사로 추적해서 또 예레미야가 계시받았던 그 말함이 몇 년도다, 이딴 식으로 레비나스의 사유를 못 따라가는 인간이 또 있어. 그 모든 들을 끼가 없는 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것까지 다 고쳐가면서 예도가 강좌를 할 수는 없어. 레비나스의 이 세기적 강좌가 언젠가는 폭발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수께끼와 같은 현상에 대비되어서, 현상은 뭐예요? 빛이지. 현상에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수수께끼, 애니그머. 페노멘이 있으면 애니그머가 있는 거야. 나타남이 있으면 뭐예요? 마치 하이데거를 연상시켜, 그죠? 나타남이 있으면 또 뒤로 물러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레비나스 철학에서 타자성을 대표하는 그 무한자는 결코 현상으로서 완전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으며, 그러나 주체와 동일자의 어떤 자기 동일시에는 언제나 의문시하면서 바깥에서 충격을 주는, 그리고 데카르트의 제3성찰에 나오는 그 무한자와 같이, 그죠? 그 관념이 바깥에서부터 돌았다는 거. 거기에서 존재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수수께끼로서, 물러나는 자로서, 존재론의 왕국의 영광을 물러나는 자, 그리고 존재의 빛이 의미를 확정하고 의미를 형성하는 거기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감추면서 어둠 속에서 말하는 자, 그리고 그 존재론의 의미가 타자성의 사례와 타자성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억압하는 곳에서 또다시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그러한 최초의 말함, 그것이 근거가 돼갖고 레비나스의 텍스트에서 레비나스는 스스로 타자성의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부여받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점에서 존재와 다른이라는 이 작품은 전체성과 무한과는 수준이 다른 그러한
영역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성 이쪽, 무한 저쪽. 그래서 대비되어서 나타나면서 존재론 안에서의 무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존재와 다르는 무엇을 시도하는가 하면은 존재가 있기는 있어. 그런데 이것은 균열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균열은 삼자가 있고, 삼자가 무한자죠. 삼자가 있고, 자아가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타자들이 있어요. 이런 관계 안에서 존재로는 최초의 말함을, 그죠? 말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 방식으로서 균열로서 나타나는 그런 존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성과 무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질서가 잡혀져서 막 거기에 대해서 대립된 바깥의 무한자를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전체성 안에서 존재론 안에서 타자의 타자성을 이야기하는 이런 느낌은 상당히 많이 상쇄시켰고, 존재와 다른 본질을 넘어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언어적으로도 극복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레비나스가 죄기동사를 사용하는 거였어요. 탁월한 겁니다, 이거는. 왜죠? 존재로는 죄기동사 스스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는 레비나스 자신이 타자의 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 자체 안에서 타자가 이야기하는 듯한, 텍스트 자체 안에서 존재론을 붕괴시키고 텍스트 자체 안에서 그 붕괴된 폐허 속에서 타자 스스로의 어떤 타자성의 노출을 통하여 주체가 형성되고, 그 주체와의 관계 안에서 타자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 점에서 존재와 다르는 상당히 높은 그 전체성과 무한의 기획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에서 철학은 언제나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철학은 말해진 것으로부터 언제나 말함이다. 그러나 이 말함은 매 순간 말해진 것으로부터 길러지지만 그러나 말함은 말해짐의 의미 형성을 매 순간 해체하면서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다. 이 텍스트성 안에서의 타자성은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비나스의 텍스트에서 또 매우 중요한 게 개념의 나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레비나스는 존재와 다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의 작품에서 상당히 긴 문장을 많이 쓰지만 또 명제적인 그런 짧은 명제적 그런 언어를 쓸 때도 많아. 예를 들면 시간은 타자다. 엄청 짧은 문장이잖아. 전체성은 또 주체의 영역이다. 그 다음에 또 말함은 언제나 수수께끼다. 또 그것은 초월로서 타자의 노출이다. 이런 거 전부 다 짧은 명제잖아, 그죠? 그 명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다는 게 아니야. 그 명제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단어들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엄청난 개념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짜여진 그 텍스트의 그 의미 형성이 끊임없이 최초의 명제들을 확증하지만 최초의 명제를 타자는 시간이다 이랬으면, 그죠? 그러면 시간은 타자다. 시간이 타자구나 이러면서 책을 읽는 자가 따라가잖아. 그런데 그 의미 배열에서는 분명히 그 시간은 타자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결코 그 의미의 확증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글을 쓰는 게 아니라고 또 딴 얘기를 막 해.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시간은 타자라고 이래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의미들을 배열하고 그 의미들을 해체하면서 스스로의 운동을 통하여 그런 다양한 의의 배열들, 그죠? 개념 배열들을 해체하면서 또 모아지는 이런 운동을 통하여 그 명제를 설명하고 그 명제를 해명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결코 확정된 의미로 명확하게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합니다. 철학자가 무슨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 한번 봐봐. 본질을 넘어. 이거 갖고도요, 이거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 이해하려 그러면 서구 철학 전체의 본질 개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처음부터 다 알아야 돼. 이거는 그냥 하이데거만 알아갖고도 안 돼. 후설의 본질 직관에 나오는 본질 갖고도 안 돼. 에이도스 갖고도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존재와 다른에서 레비나스는 본질 개념보다는 형상이란 단어를 많이 써. 이해가 돼. 형상. 그게 바로 플라톤의 어떤 본질 개념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형상은 어디에 있어? 이데아의 세계에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림자로서 진료는 이 땅에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형상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이 본질은 마치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그 형상 자체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형상이 요 정도 되는 것을 형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추측들을 계속 파괴하면서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해 나간다고. 이게 바로 레비나스의 텍스트의 어려움이자 매력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수수께끼요. 그게 의미가 확정되려 그러면 뒤로 물러나 있어. 그런 방식으로 글쓰기를 한다고요. 그 점에서 레비나스는 역시 자기 스승들의 현상이라고 하는 이 나타남을 끊임없이 거부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이 수수께끼라는 단어의 무한자, 또 무한자가 대변하는 오트루 이 타인들, 그리고 이 타인들과 무한자가 함께 더불어서 있는 또 다른 타자성, 그죠? 이 타자성은 또한 주체 자신도 타자성이 될 수가, 또 다른 타자성이 될 수 있어요. 제3자에 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점점 의미들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자기의 철학의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번역서를 읽어도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존재와 시간의 텍스트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되면 1차 자료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도의 이 레비나스 시리즈 강좌들을 듣고 한번 읽어보셔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1차 자료를 캐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게 나열되지도 않아. 번역서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어원적인 이런 것들을 불어라든지 그 다음에 서구 형이상학 전통에서 사용하는 철학 개념들을 함께 더불어서 그것을 개념을 잡아 나가지 않는다면 이 책은 정말 한 페이지도 못 나가고 그냥 포기하게 된다라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뒤로 물러남. 그러니까 타자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가 뭐죠? 락강이 자기의 텍스트가 욕망에 대한 글을 쓰는 것처럼, 욕망이 글을 쓰는 것처럼 글을 써야 쓰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레비나스는 마치 외부의 무한자, 이 무한자가 신이잖아요. 유대 전통의 신이잖아. 이런 외부의 무한자가, 그죠? 그 뭐라 그러나, 직접 타자로서 의미가 확정되면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신이 자기 얼굴을 절반도 아니야, 아주 작은 부분들을 어둠 속에서 계시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물러나듯이, 그런 방식으로 수수께끼로서 신비로서 있는 이 타자성이 자기 텍스트 안에서 언제나 보여질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글쓰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레비나스는 타자의 철학이 자기 텍스트 안에서 문체로서도 드러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야. 예도의 오늘 그 9번째의 레비나스의 텍스트는 바로 거기에 그게 있습니다. 상당히 성서적이면서도, 저는 뭐 유대경전을 읽고 있나 그랬어, 여러분. 그러면서도 뭔가 뭐라 그러나, 종교적 언어로 은혜가 된다 그러나, 그 이유는 레비나스가 철학에 대하여, 그죠? 철학 전체에 대하여 이런 무한자와 그러한 신의 외제성을 끌어들여서 지금까지 억압했던 주체성에, 그리고 자아의 동일자의 철학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점에서 상당히 많은 그 종교의 언어를 갖고 있는 자들은 은총이 될 겁니다. 아마 레덩푸시옹, 그 뭐야? 구속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그리고 속죄, 엑스피에이션이죠, 영어로.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가 막 나온다니까. 자아는 주체는 타자의 볼모다, 이런 단어들. 이 말은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윤리라는 단어도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그 부분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윤리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레비나스의 윤리 개념, 에티크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윤리, 이래 알아갖고는 레비나스를 결코 못 잡아내요. 윤리라는 개념은 레비나스한테서는 의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법령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법령 딱 한 개 나와. 살해하지 말라. 이해가 돼요? 그럼 윤리는 뭐냐?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하이데거한테서 존재 개념과 같이 레비나스의 텍스트 전체를 지배하는 타자의 만남의 전체를 지배, 타자의 만남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윤리라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윤리도 의미를 확정하자마자 수수께끼와 같이 물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 윤리 개념은 없는 게 아닌데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윤리 개념은 가장 근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윤리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저거예요. 그냥 뭐 보이는 거, 그죠? 그냥 개념화 이런 건데, 레비나스의 윤리 개념은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서 레비나스의 윤리 개념을 갖고 우리 일반 윤리학에서 레비나스의 윤리 개념을 갖고 와서 써먹을 정도로 그렇게 근원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타자와 자아, 타자와 주체의 관계성 안에서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는 그런 윤리.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윤리,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도덕과 윤리 개념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윤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체가 타자와 관계를 맺는 그 순간에 바로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개념도 수수께끼와 같은 거고, 아까도 계속 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무한자의 개념도 수수께끼와 같은 거고, 타자의 개념도, 타자성의 개념도 현상은 뭐야? 뭔가를 확정하려고 하면은 또 뒤로 물러나 있는 거고, 무한자는 당연한 거겠죠. 속죄의 개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물러남의 방식으로, 또다시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현상과 물러남의 대립적 경계선 안에서 레비나스의 텍스트는 끊임없이 쎄와 더불어서, 그죠? 자기 자신의, 텍스트 자체의 제기동사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경계에서 모았다가 흩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결국은 수수께끼로 남게 되는, 그러나 그 수수께끼 가운데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철학의 딜레마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뭐죠? 레비나스의 존재와 다른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와 다른 레비나스의 모든 철학을 관통하고 있는 바로 그 윤리 개념은 언제나 드러냄과 감추임 배후에서 주체와 타자의 관계에 있음과 없음의 현정과 부재의 변증법 안에서 그 관계 안에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윤리적인 것, 르 에티크라는 이 개념은 사용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레비나스의 텍스트의 1차 자료에 도전하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도는 물러가겠습니다. 9번째 강좌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마 레비나스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탈무드 해석학과 아마 폴 리케르와 대화했던 그런 레비나스의 해석학을 전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큐스.